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닷새째인데요. 베트남을 출국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더라고요. 근데 2명밖에 없는 신여업을 노렸고 네. 그 당시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착장이었고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난 18일 이게 언제 있었냐면 정오에 있었어요. 한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낮에요? 네. 신협에 분사를 막 한 거예요. 소화기로 분사를 하니까 시야가 흐려지고 굉장히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던지면서 거기에 현금 돈을 넣으라고 담아라. 했습니다. 참긴 돈이 지금 3,900만 원이에요. 상당한 양의 현금을 가져간 거죠. 경찰이 당연하지만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대전의 시내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CCTV 등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행적이 어떻게 나오냐. 중간중간에 큰 대로변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로라고 하죠. 작은 길, 골목길로 가요.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군데군데 있었던 겁니다. 동선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관해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그 장소로 갔는데 오토바이도 본인이 당연히 소유한 것도 아니고 훔쳤는데 일부러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 왜냐하면 배달하시거나 잠깐 일 보시는 분들은 세워두고 일 보고 다시 와서 타고 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오토바이를 노린 뭐랄까요? 그 솜씨랄까요? 기술이랄까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정의 전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는요. 옷을 여러 벌 챙겼다는 거예요. 갈아입으면서 네, 가면. 중간 옷을 또 갈아입었기 때문에 CCTV 행적을 추적하다가 옷이 다른,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는 CCTV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화상도나. 옷의 현황을 보고 그리고 뭐 헬멧을 썼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마련인데 거기에도 혼선을 주려고 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했다. 그래서 용의자 특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미리 계획했던 걸로 보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가 되어 그렇죠. 신원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출국 금지가 네. 어려웠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비행기표를 갑자기 사기는 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미리 샀을 가능성도 있고 갈 곳도 미리 마련했을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경찰에서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해외에 떠돌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인터폴 수배를 내린다라고는 하더라도 베트남이 어디로 갔는지 아마 목적지는 드러나겠지만 네. 거기서 구체적인 행선 동선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미치지도 않고요. 예. 또 CCTV가 그나마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그렇죠. 돼 있지만 베트남은 비교적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어디에 그리고 흔적을 현금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본인의 꼬리표가 잡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도 대포폰 같은 걸 쓸 거고요. 예. 그러면 그 행적을 추적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추정상 출국이 됐다는 사실이 저거는 이제 CCTV가 그나마 좀 잘 네. 보이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CCTV는 당초에 뭐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출국이 됐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인지했다는 거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네. 저는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는 알지만 베트남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 인생을 3,950만 원에 다 네, 걸어야 네. 되나 싶긴 한데. 이걸 못 잡으면 또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신협은 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이용하시잖아요. 금융기관이고 아니 내 돈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너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신협을 들르신다는 노인분의 인터뷰도 있고요. 또 계속 추적해서 잡지 못하면 이런 모방 범죄가 생길 위험성도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은행 강도다 뭐다 해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운 범행이죠. 금방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권력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 수사권이 잡아내질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사 범행이 또 기승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지금 도주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잡아서 그만큼의 그 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신협의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 경찰이 없어요. 아, 예,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특히나 2명밖에 직원이 없는 데인데 아주 소규모 지점. 예, 소규모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게다가 소화기를 뿌렸다고 하는 건 CCTV나 영상에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장갑을 꼈다는 거는 지문도 안 남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는 걸 알고 있는 내부 사정에 밝은 누군가가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황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요. 파악했으니까 그렇고 심지어 지문을 안 남기려고 장갑을 끼는 건 흔하긴 한데 또 본인이 잡았던 소화기도 갖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동선을 그 행적을 굉장히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범행인 거죠. 혼자. 그러니까요. 예. 자, 뉴스는 법이다.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등산로에서 이제 둘레길이라고 부르는 등산로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오전 11시 30분경 공원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너클을 손에 낀 채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했던 피해자 여성이 사망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아, 피해자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 학교 일하러 가는 도중에 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그 범죄를 뭐라고 혐의를 볼 것인가부터 지금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원래 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요. 강간 상해 내지 강간 치상으로 좀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망한 결과를 이 죄명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영장 실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다면 이거는 치상,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를 의도했다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살인을 의도했던 그렇죠. 겁니다. 최소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범행은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장실질 하러 갈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기자들 앞에 잠깐 쓰게 됐죠. 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죽이려는 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내가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 살인 지금 죄명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거는 강간에 대해서도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범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을 했는지 일단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그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폭행의 정도 그리고 그 폭행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너클을 구입을 했다라고 네. 하죠. 범행 4개월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진술로 내가 뭔가 강간 사건을 모의하기 위해서 샀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폭행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 폭행의 강도를 보면 이거는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고의가 아닌 범행은 과실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고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네. 미필적 고의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요, 본인이 너클을 끼고 네. 30대 여성을 쓰러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졌다 어쨌다 믿기 어려운 진술을 막 했지만 어쨌든 피해자는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위에서 가격을 한 거예요. 안면이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두 소견으로는 질식사라고 나오고 있고 정밀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사망의 1차적인 원인은 또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보이는 그러면 부분이었습니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건요, 변호사님. 네. 목을 조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르는 맞습니다. 사람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 이렇게 결론나는 거 본인의 아니겠습니까? 진술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 결과가 사람의 어떤 목을 경부를 압박하게 되면은 최 5분이 되기 전에도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뇌로 공기가 그렇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진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자기는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말 믿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폭행의 강도도 너무 셌고요. 네. 또 이 압박에 의한 지식사로 또 정밀 부검 결과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나온다면 이거는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포스럽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 CCTV가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슬리퍼에 반바지를 네. 입고 동네에 편의점에 뭐 사러 가는 차림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너클은 이거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저렇게 동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저 모습을 살인하러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독산동 자기네 집에서 저렇게 1시간을 걸어서 신림동에 있는 공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11시였고요. 40분, 40분 가량 범행의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금세 잡혔어요. 네. 근데 그 너클은 몇 달 전에 구입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예, 넉 달 전에.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게 놀랍죠. 어떤 범행을 모의하러 가는 사람 특유의 어떤 긴장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에 그냥 슈퍼 가는 산책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또 주목했던 건 전자발찌 착용 여부였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강간범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습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아니었고 성 관련 범죄에 어떤 전과가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범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강력 범죄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도 사실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유사한 범죄에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강력 범죄로 나아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대낮에 이런 아무리 가해자여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도 놀랐는데요.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구석진 산기슭에서 새벽이나 아주 야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뉴스로 접했던 이런 등산로에서의 살인 사건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굉장히 새벽 시간대 뭐 이랬었거든요. 11시 44분이었다는 겁니다. 신고가 처음 들어간 게 완전히 한낮이었어요. 여기가 관악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산기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3군데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이들 숲속 체험 같은 거 하려고 아이들 걷기 좋게 정비해 놓은 그런 길들 있잖아요. 둘레길 주변에. 그런 길이 정비되어 있는 사실상 공원이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러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럼 혹시 정신질환 전력이 있나? 가족들이 관련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런데 뭐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울증 걸렸다고 이런 범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예. 근데 너클이라고 하는 지금은 호신용품으로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를 때 근접전을 할 네, 때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죠. 그렇죠. 한번 휘두르면 이 너클을 끼고 있으면 3배 이상의 그 강도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네. 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어쨌든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검색을 하면요. 다 이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배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데 말씀 주신 대로 전쟁에 사용할 정도로 그 가공력이 엄청난 네. 겁니다. 심지어 너클을 착용한 채 기왓장을 부수면 그게 부서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 뼈는 금세 금이 가는 걸 넘어서 골절, 부서지게 되는 정도의 이 강도로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무기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호신무기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스총. 이게 위험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경찰의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자충격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이게 오히려 본인이 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서 한 요 두 가지 종류 정도만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는 호신용품이란 이유로 다 소유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한데 해외에서는 이 너클의 위험성 때문에요. 판매를 중지시킨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영국 그렇고요. 독일 그렇고요. 미국은 심지어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인데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너클의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너클 자체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데 우리는 호신용 무기라는 이유로 이런 강력범죄 가해자 손에 아주 쉽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취재진하고 맞닥뜨렸습니다. 최모 씨.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혐의가 강간 상해가 아니라 강간 미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CCTV가 없는 장소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클도 넉 달 전에 구입을 네. 했고 어떻게 그거를 계획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앞뒤가 맞지 않죠. 본인이 또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그 장소를 왜 범행 장소로 물색했냐고 물었어요. 금천구에 살거든요. 1시간 걸으면 그 공원에 네, 도착할 수 도달한다는 있죠. 거예요. 평소에 본인이 산책을 자주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해자를 맞닥뜨려서 어떻게든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그 장소가 딱 범행을 시도한 장소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CCTV가 없는 걸 알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지금 강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범행을 할 때는 행위를 다 나눠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실질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강간인지 아니면 미수인지를 가르는 기준인 거는 그렇겠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DNA 추출 그리고 다른 어떤 뭔가가 나오지 않는지를 다 아주 유심하게 관찰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말을 지금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 피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느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거기에 넘어져서 내가 이 넘어진 사람이었지 내가 넘어뜨린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획은 없었다고 하지만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갔다라고는 하고요.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가장 이 피의자는 본인을 방어하는 쪽으로 이 말 저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사람의 의도, 본인의 말로 의도를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이 사망했다는 이 위중함으로 안면이 몰수되고 굉장히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출근을 하던 선생님이 방학 중에 연수를 받으러 가던 그 길이 산기슭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출근하던 길들이었어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이런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에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 놓고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겠어요. 새벽에 어떤 사람이 산책을 마음 놓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해자 피해자 할 뿐만 아니라 모두 호신용품을 사니 공동구매를 하니 이런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이 피해자분 오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갑차 그래 오는 거 좋다. 지금 이 사건 공간은요. 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2km가 채 떨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범행이 신림역 근처에서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동료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실제로 신림역 그리고 곳곳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 치안 활동을 하기로 딱 지정된 곳만 3,000곳이 넘어요. 정확히 3,329곳이었습니다. 이곳에 10,0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그렇겠죠.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물론 경찰 분들이 상당히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노고가 커요. 고생을 많이 맞습니다. 하십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갑차가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이런 으슥한 곳에서 저지를 사람이 안 저지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긴장도를 낮추는데 전시 행정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이 피해자분의 유족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네. 피해자분도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인근에서 너무 강력범죄, 그때도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20대 네. 남성이
정말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을 느껴서 가족들도 너 조심해라. 항상 밤에 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출근길에 이렇게 변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CCTV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 방송국의 뉴스 보도를 보니까 11시에 최모 씨가 저기에 도달을 했는데 10시 50분에 순찰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CCTV에서. 그러니까 경찰 분들도 지금 노고가 되게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방향 설정이 맞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 피의자인 최모 씨의 경우에는 일정 직업도 없고 집, 산, PC방 뭐 이런 데만 다녔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도 8일 전에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이제 가족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뭐 PC방 가서 내내 게임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범행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연관관계는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사실 면식범이 아니잖아요. 예. 피해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피해자인 겁니다. 네. 이런 범행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미국 CIA에서는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왜 그랬는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다 심리적 부검이라고 할 정도로 한번 해봤고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90년대부터 유사한 범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공통된 특성은 아니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가진 범죄자들이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떻게 했냐?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이 금천구에 같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는 단절된 상태였고 동선을 추적해 보면 오로지 그냥 거의 PC방에서 하루에 길면 한 6시간 정도 게임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접속 기록이 다 나오니까요. 포렌식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2년 동안 게임한 시간이 570시간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매일 갔다는 거죠. 게임을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꾸준히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휴대전에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지인과 통화한 내역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그 사건들의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정유정 그랬죠. 사건도 그랬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단절돼 있던 거죠. 예. 이 사람의 이 수발신 내역이 나온 걸 보면 배달 음식과 이게 관련한 거의 다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됐고 본인의 어떤 망상, 이 범행에 대한 이 충동 억제해주거나 제지해줄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행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좀 크게 이슈가 되니까 히키코모리 지원단이라고 해서요. 일단 2030 청년들. 지금 우리도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1인 가구가 느는데 뭐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인지 그리고 누구랑 어떤 뭐 유대 관계가 있는지를 대략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 지원단이라고 해서 일단 본인이 원하면 그 집에 정기적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범행을 막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길거리에 장갑차를 세우고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뭔가 불신 검문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절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좀 미세하게 정책을 가져갈 필요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범행에 이른 동기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 이런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지금 대책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울증 병력이 있는지 이런 건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병력이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정유정의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라든지 조주빈이 학보사에서 뭐 활동을 했다든지 뭐 학점이 얼마라든지 이런 서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든지 범죄자가 더 주목받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서현역 사건에서도 여성분 60대 여성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족분이 그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지금 딱 주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범행에 이른 사람,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쓰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건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이에요. 형사 절차라는 거에 절차는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 가해자지 피해자는 당사자 지위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강력범죄, 죄를 부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의는 없었다 어쩌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현행범으로 붙잡혔어요. 신고하자마자 바로 잡혔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실 때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라는 말은 최소한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론 전략을 어떻게 펴느냐?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의 이른 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랐다고 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주빈처럼 학교 다닐 때 학보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학보사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되게 좀 활달하고 교우관계가 좋고 네. 언론,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점도 4.0이 넘었다 이러면 성실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선 사건을 하나 했을 때 20살이 갓 넘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이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치료할 수가 무모했군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소년범이 그건 전과라고 칭하진 않지만 그 이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 건과는 무관하지만 그때는 이제 돈과 관련한 사기 이런 범행이었거든요. 자기는 카센터나 정비업소나 어떻게든 좀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찾아와서 이른바 깽판을 치고 내가 사회적으로 잘 안착해서 살 수 있는 걸 부모로부터 박탈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범행에 사회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녹여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력범행에 그런 스토리가 언론을 통해 타전됐을 때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치 용서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과거에는 범행 수법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네,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기자들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흉기를 어떤 손으로 잡았는지, 몇 회 가격을 했는지, 어떤 수법으로 흉기를 사용했는지도 그렇게 쓰는 기사가 마치 취재를 잘한 기사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렇죠. 언론도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서사를 부여한다는 게 어떻게든 허용된 절차일 수 있지만요. 언론에서는 마치 동정 여론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도, 사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피해자가 사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임용이 된다는 게 얼마나 열심히 어렵죠. 공부를 네, 했을지가 눈에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선생님인데, 그런 사람의 삶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파괴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궁금한 게요. 이건 너무 앞선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처음에 나왔다가 마지막 최종심에 맞습니다. 갔을 때 20년 맞습니다. 이렇게 감형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피해자가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인 것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맞습니다. 많이 주나요? 저희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둘 다 적용되는 죄명은 살인죄라고 네. 했을 때요. 한 명과 두 명은 완전히 다른 다르겠죠.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은 형을 딱 그 판사가 정하고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계속해서 가중하게 되는 구조로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인득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요. 도주하는 이 아파트 주민들을 막아선 채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네. 살인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을 때 사형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1심에서 사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함의 그리고 이유, 한동훈 장관도 이유와의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해서 사형을 바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이 부분이 가석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25년인가 이상을 복역을 하게 되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남성 같은 경우도 30대다, 30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50대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요. 계산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우리 뭐 중국에서는 사형을 한다라는 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이 전 세계에서 이건 너무 반인권적이다라고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을 자국의 문제라고 해서 계속해서 또 집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건 지금으로선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은 혹시나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당연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절단하는 게 어렵고 절단하는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더 강하게 더 절단이 어렵게 좀 대비는 한다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범죄가 너무 만연해 있고 일상의 공간이 위협받고 있고 최근에도 지하철역, 합정역이면 엄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이 미니 나이프가 달려있는 그런 거는 남성분들 특히 뭐 열쇠고리 비슷하게 많이 갖고들 다니시잖아요. 가방에도 장착을 하고 50대 남성이 갑자기 그걸 20대 남성 2명을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서 막 도망가는 그 영상이 있어요. 교대역에서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 해서 혼비백산이 돼서 또 뛰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치안 강국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심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습니다만 2심, 3심은 언론에서 팔로우도 잘 안 할 뿐더러 맞아요. 중간에 이제 가석방이 되게 되면 50대 중반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방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사회에 내놓는 게 과연 옳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타겟을 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만 확실히 먹고 범행 대상을 그날 물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판이 진행되는 그 몇 달 안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범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론도 있어요.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공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개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강력 범죄고 범행의 수단이 잔인했고요. 네. 공익성의 필요성이 있죠. 이 사람 과연 이 범행 하나만 했을 것인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또 신상 공개 대상이 되기 네. 때문에 아마 신상 공개는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져서 피해자가 울부짖을 때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나중에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입안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표를 주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뉴스는 법이다. 장윤 변호사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